그는 자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TK그룹의 창업주의자, 절대 군주인 할아버지 강건혁 회장의 명령이었다. 네가 내 눈을 감기 전에 네 아내와 함께 내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유언과도 같은 그 한마디가 6년간의 해외 유배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아내의 태아는 그 단어를 떠올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서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희미한 기억 속의 여자. 6년 전 그룹의 중요한 투자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업 파트너의 먼 친척이었던 그녀와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다. 결혼식 날,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에게 결혼은 사업의 연장이었고 그녀는 그저 계약서의 한 조항에 불과했다. 의무감에 치른 하룻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에게 차가운 이혼 합의서와 거액의 수표를 남겨둔 채 뉴욕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무엇도 받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후로 6년, 그는 그녀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충직한 김 비서가 그를 맞았다. 회장님, 6년 만에 귀국을 환영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위독하십니다. 회장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다. 본가로 가기 전에 잠시 들를 곳이 있다. 이서연 씨가 사는 곳으로 안내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 중 하나를 지시하는 것과 같았다. 차가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동해안의 한적한 해변 도시로 향하는 동안 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빌딩 숲이 사라지고 푸른 바다와 초록빛 들판이 나타났다. 그는 이런 단순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낯설었다. 그는 그녀가 이 한적한 곳에서 지난 6년간 어떻게 살았을지 막연히 상상했다. 아마도 자신이 남겨두고 간 돈으로 조용한 아파트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완전히 빗나갔다. 차가 멈춘 곳은 낡은 아파트가 아니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하얀 벽과 푸른 지붕을 가진 아름다운 전통 가옥이었다. 집 앞에는 하이연요 하이유엔야오라는 예스러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활기 넘치는 도의 공방이자 갤러리였다. 태아는 차에서 내려 잠시 그곳을 둘러보았다. 마당에는 초록빛 잔디와 소박한 들꽃들이 가득했고 공방 안에서는 따뜻한 흙냄새와 함께 젊은 수강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가 상상했던 외롭고 처량한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건강하고 따뜻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공방에 열린 문틈으로 향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물레 앞에 앉아 흙과 하나가 된 채 도자기를 빚고 있었다. 작업복은 흙투성이었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틀어올린 채였지만 그녀는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6년 전 겁에 질린 채 서 있던 어린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두한 장인의 평온함과 깊은 자신감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태아가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 맑고 낭랑한 아이의 목소리가 공방 안에서 울려 퍼졌다. 잠시 후 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가 아장아장 걸음으로 공방에서 뛰어나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엄아,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서연의 목을 끌어안았다. 서연은 작업을 멈추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 은우,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어. 바로 그때
서연의 시선이 문가에 서 있는 태아와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서 평온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떠올랐다. 하지만 태아의 눈에는 그녀의 표정 변화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시선은 오직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다. 부인할 수 없었다. 아이의 검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모든 것이 그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태아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의 심장 속에서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바람을 폈다. 내 아내라는 여자가 지난 6년간 다른 놈의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그의 자존심에 용서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태아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의 심장 속에서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그의 자존심에 용서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 역시 하얗게 비어버렸다. 6년 길고 긴 시간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타날 줄은 몰랐다. 지난 6년간 잘 지낸 모양이군. 태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남편 없이도 아들까지 낳고 그의 말은 비수였다. 그의 눈은 명백한 경멸과 혐오감으로 그녀와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를 훑었다. 그는 그녀가 바람을 폈다고, 자신을 기만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다.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지난 6년간 자신을 잊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과 아이의 삶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아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이 아이를 저 차갑고 비정한 재벌가의 싸움 속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었다. 은우야, 이리 와. 그녀는 아이를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행동은 태에게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태아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기가 막혔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여기서 분노를 터뜨릴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명령, 그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만 했다. 짐 싸.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차가운 명령이었다. 너와 그 아이 모두 서울로 가야겠다. 할아버지께서 보고 싶어 하시니.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세 사람을 짓눌렀다. 서연은 아들 은우를 품에 꼭 안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은우는 낯선 상황과 차갑게 굳어있는 두 어른의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태아는 가능한 한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진 채 반대편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배신감과 굴욕감, 그리고 앞으로 닥칠 복잡한 상황에 대한 계산으로 들끓고 있었다. 차가 강씨 가문의 본가,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성처럼 보이는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6년 전 그녀가 하룻밤을 보내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사자굴로 들어서고 있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6년 만에 돌아온 안주인과 그녀의 곁에 있는 정체 모를 아이에 대한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꿋꿋하게 마주하며 아들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거대한 저택의 거실은 마치 박물관의 로비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벽에는 주인의 취향을 짐작하기 어려운 추상화들이 무심하게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왔구나. 거실 중앙의 거대한 소파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강태하의 사촌이자 현재 TK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있는 부회장 강민우였다. 그는 태하와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와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야심과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태하를 지나 서연과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6년 만인데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구나. 태하야, 이런 귀한 선물까지 데리고 오고.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서연과 아이를 태하의 흠집이자 약점으로 규정하는 말이었다. 태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내 아내와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민우는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다.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경사가 있었을 줄이야. 그렇지. 서연 씨, 그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그의 위선적인 눈빛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는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주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민우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때 2층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이 비서의 도움을 받아 내려왔다. TK그룹의 창업주 강건혁 회장이었다. 그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제국의 군주처럼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 닿는 순간 멈추었다. 이 아이는 누구냐? 손주 며느리가. 인사드립니다. 할아버님. 서연이 먼저 아이의 손을 잡고 노인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제 아들 강은우입니다. 할아버님께 인사드려야지. 은우야. 아이는 낯선 상황에 잠시 주눅이 든 듯했지만 이내 엄마의 말에 똘망똘망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배운 대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얼음장 같던 거실의 공기를 녹이는 듯했다. 강건혁 회장은 오랫동안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아이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아들, 그리고 지금의 손자 태아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메마른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날 이후 서연과 은우는 저택에 머물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명령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차가운 감시와 보이지 않는 암투 속에서 시작되었다. 민우는 끊임없이 그들을 감시했고 태아는 그들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6년 전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이 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낮에는 은우와 함께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드렸고 밤에는 자신의 방에서
TK그룹과 에이펙스 바이오, 그리고 강민우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용한 방역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건혁 회장의 엄명 아래 서연과 은우는 저택의 동관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의 등장은 고요하던 강씨 가문이라는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도 같았다. 저택의 공기는 매일같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민우는 노골적으로 그들을 경계하고 무시했다. 그는 은우를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핏줄이라 칭하며 서연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서연의 소박한 옷차림과 재벌가의 일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조용한 태도를 경멸했다. 강태하는 그 모든 것을 차가운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과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의 눈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얼음장 같은 저택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가진 곳이 있었다. 바로 강건혁 회장의 침실이었다. 노 회장은 증손자인 은우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그는 하루 종일 아이를 자신의 곁에 두고 낡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죽어가던 노인의 삶에 마지막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태하는 그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유일한 존재였기에 차마 그들을 내칠 수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을 경멸했지만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 아이를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경고했던 확신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는 단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타났다. 그날 저녁 메뉴는 강씨 가문의 특별 보양식인 잣죽이었다. 하녀가 은우의 앞에 잣죽을 놓아주려는 순간 서연이 단호하게 막아섰다. 죄송하지만 은우는 잣 알레르기가 있어요. 먹으면 큰일 나요. 그녀의 말에 식탁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강민우 부부는 유난 떤다는 듯한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태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잣 알레르기, 그것은 강씨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아주 희귀한 알레르기였다. 그 역시 어릴 적부터 잣을 입에도 대지 못했다. 우연일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을 떨쳐낼 수 없었다. 두 번째 단서는 며칠 뒤에 나타났다. 태하는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거실로 나왔다. 거실에서는 은우가 할아버지가 사준 어려운 퍼즐을 맞추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태하는 무심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아이는 깊이 집중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왼쪽 집게손가락으로 턱을 가볍게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태하 자신의 버릇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또 그 버릇 나온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생각할 때 꼭 그렇게 턱을 두드리더라 라며 놀리곤 했던 바로 그 버릇. 소름이 끼쳤다. 외모의 유사성, 희귀한 알레르기, 그리고 무의식적인 버릇까지 이것을 모두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태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에 휩싸였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6년간 그녀는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아이를 낳아 이토록 힘겹게 살아온 것일까? 그의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의 벽 아래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뜨거운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감정적인 추측이 아닌 명백한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비밀리에 처리할 일이 있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진지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이제 곧 열리려 하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후 강태하의 세상은 팽팽한 고무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같이 서연과 은우를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갈망하는 자의 집요하고 고통스러운 시선이었다. 그는 아이의 웃는 모습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다. 아이가 무심코 뱉는 단어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는 자신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애틋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며칠 후 김 비서가 마침내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그의 서재를 찾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태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김 비서를 물리고 홀로 서재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복잡한 유전자 배열과 함께 단 한 줄의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다. 침부 확률 90.99%. 태아의 세상이 멈추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이내 거대한 감정의 폭풍우에 휩싸였다. 6년간의 공백, 배신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서류를 쥔 채 곧장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정원에서 은우와 함께 작은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어질 운명이었다. 잠시 나 좀 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채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은우를 하녀에게 맡기고 그의 뒤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태아가 돌아섰다. 그는 서류를 그녀의 눈앞에 던지듯 내밀었다. 태아가 이어피스를 통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경매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갤러리가 위치한 건물 전체에 정전 경보를 울리게 했다. 갤러리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이게 뭐야? 설명해 왜? 왜 내게 말하지 않았지? 그는 천천히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난생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사랑이 아닌 비즈니스였다. TK그룹의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연의 집안은 그녀를 제물로 바쳤다. 태아는 결혼식 내내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임무를 완수한 그녀가 막 방을 나서려던 순간 복도 저편에서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고 아슬아슬하게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그녀를 태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사운 참이었다.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태아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잔인했던 행동을 그녀의 입을 통해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가 뿌렸던 씨앗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라나 이제 그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성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떨리는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서연이 증거가 담긴 메모리 칩을 그에게 건넸다. 그는 칩을 받아든 후
그녀의 팔에 난 작은 생채기를 발견했다. 탈출 과정에서 긁힌 상처였다. 피로 연장. 태아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지루한 대화에 지쳐 있었다. 그때 사촌인 강민우가 축하주라며 샴페인 한 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태아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건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날 밤의 진실은 마침내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묶고 있었다. 용서할 수 없는 상처 위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아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서툰 손길로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상처를 직접 소독해 주었다.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는 순간 서연은 작게 몸을 떨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말하라고요. 작전의 성공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위험을 헤쳐나온 동지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끌림이 두 사람 사이에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서재 안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하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과거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와 아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잘못의 무게에 짓눌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애틋한 동맹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과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갤러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태아와 서연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결전의 무대는 강민우가 스스로 마련한 긴급 이사회였다. 그는 최근의 주가 불안정과 프로젝트 차질의 책임을 모두 태에게 돌려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무릎 꿇고 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용서의 손길이 아니었다. 함께 상처 입은 자가 다른 상처 입은 자에게 건네는 조용한 연대의 표시였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민우와 그의 세력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태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의 옆자리에는 이사회의 정식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특별 고문 자격으로 한서연이 배석해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많은 이사들의 의아함을 자아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한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한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일어나요. 강민우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강태하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검증되지 않은 인물 서연을 의미했다. 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열변을 토했다. 바로 그때 서연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복도 구석에서 강민우가 낯선 여자와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회장 불신님 투표가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은 죄책감과 그녀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잠깐만요. 그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지독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우, 그놈이 당신과 우리 아들에게 저지른 죄값, 내가 반드시 치르게 하겠소. 강민우 부회장의 열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극을 계속하기 전에 주주 여러분과 이사님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분 뒤에 스위트룸으로 올라가. 약 기운이 완전히 돌 때쯤일 거야. 나머진 알아서 해. 내일 아침. 대한민국은 TK그룹의 후계자가 결혼 첫날 밤에 벌인 추잡한 스캔들로 떠들썩해질 테니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처음 뜬 것은 서연이 목숨을 걸고 촬영해 온 강민우의 비밀 장부 4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맹세와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회사를 되찾기 위한 선전포고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한 남자의 뒤늦은 그러나 절실한 참회였다. 이것은 강민우 부회장이 지난 수년간 청담동의 갤러리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한 증거입니다. 서연의 외침은 서재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깊은 상처와 분노를 마주했다. 그의 모든 논리와 이성이 그녀가 쏟아내는 진실의 무게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내는 순식간에 충격으로 술렁였다. 이 싸움 나와 함께 해주시오. 당신의 지혜와 강인함이 필요하오. 내 아내로서가 아닌 나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거짓말 저건 조작된 거야.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민우가 태에게 약을 탄 것이다. 그의 명예를 실추시켜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비열한 함정이었다. 조작이라고요.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청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복수를 향한 불꽃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태아의 옆에 앉아있던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절규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한번 보시죠. 그날 밤부터 강태아의 서재는 두 사람의 비밀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녀는 미술 전문가로서 장부에 기록된 미술품들 중 어떤 것이 위작이며 어떤 거래가 자금 세탁을 위해 부풀려졌는지를 명확한 데이터와 함께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서연은 즉시 행동했다. 그녀는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태아를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스위트룸으로 옮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아가 스크린의 마지막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6년 전 그의 사고를 조작했던 트럭 운전사의 아들이 모든 진실을 고백하는 영상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강민우에게 돈을 받고 살인을 청부받았다는 눈물의 고백, 지상 4만 피트 상공. TK그룹의 전용기는 소음 하나 없이 유령처럼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강태하는 짙은 색 창문 너머로 펼쳐진 푸른 하늘에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오직 눈앞에 태블릿 PC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시장 분석 데이터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지난 6년간 그의 세상은 저 숫자들과 그래프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감정이라는 변수는 그의 삶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비효율적인 요소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우는 교활해. 그는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지. 그의 모든 비자금과 약점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 뒤에 숨어 있어. 증거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강민우의 오만한 제국은 그의 추악한 범죄 증거들 위에서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다. 잠시 후 회의장 안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강민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한 얼굴로 수갑을 찼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모든 혼란이 끝나고 태아는 단상에 서 있는 서연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태아가 서재의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TK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강민우의 인맥도를 그려나가며 말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 그들은 함께 승리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태아는 짐승처럼 그녀를 덮쳤다. 약기운에 이성을 잃은 그는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다른 여자의 이름으로 부르며 거칠게 탐했다. 서연은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랑이 아닌 폭력과 기만 속에서 순결을 잃었다. 강민우의 몰락과 함께 TK그룹을 둘러쌌던 길고 긴 전쟁은 막을 내렸다. 강태하는 왕좌로 귀환했고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강민우가 남긴 부패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이끌었다. 서연은 그가 그린 지도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보지 못했던 단 하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강민우가 수집한 고가의 미술품 리스트.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폭풍의 눈이었던 강태하와 이서연 사이에는 어색한 평화만이 감돌았다. 목숨을 건 싸움이 끝나자 그들을 묶어주었던 팽팽한 긴장감의 끈이 사라져버렸다. 그의 절규에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상처 입은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지난 6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차가운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계약으로 시작되었고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로 이어졌던 그들의 관계. 모든 목적이 달성된 지금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그 무엇보다도 어색한 타인이었다. 이 미술품들이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예요. 어느 날 오후 태아는 자신의 차를 몰아 동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로 향했다.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녀의 작은 도에 공방이 있는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태아는 이미 떠난 후였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이온 합의서와 수표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물레 앞에서 흙과 하나가 된 채 도자기를 빚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들 은우가 작은 손으로 흙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 같았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도에 공방을 운영하며 상류층의 미술품 거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곳이 얼마나 교묘하게 비자금 세탁과 뇌물의 통로로 이용되는지를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지독한 혼란과 희미한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그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함께 강민우의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작전을 세웠다. 그녀가 창이 되어 적의 약점을 찌르고 그가 방패가 되어 그녀를 보호하는 완벽한 공조였다. 태아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6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낡은 결혼 계약서를 꺼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수표와 합의서를 그대로 둔 채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그 집을 그리고 서울을 떠났다. 이 계약은 이제 끝났어.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공동의 적 앞에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험한 동맹의 이면에는
그들 자신도 아직 정의 내릴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당신에게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내게 이혼 서류와 돈 봉투를 던져놓고 떠나버린 당신에게 내 아들을 당신들의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소. 그들의 첫 번째 공동 작전은 강민우의 비밀 자금줄이자 돈세탁 창구인 청담동의 한 고급 갤러리를 목표로 삼았다. 그곳에서 열리는 VVIP 비공개 경매 행사에 서연이 직접 잠입하여 비자금 장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태아가 외부에서 교란 작전을 펼쳐 그녀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바다의 푸른빛을 닮은 사파이어 반지가 들어있었다. 회상이 끝났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계약서 위에 한서현도, 전쟁터의 파트너도 아닌 바로 당신, 이서연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소.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까지. 그러니 경매 당일 밤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대신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블랙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무심하게 틀어올렸던 머리는 전문 아티스트의 손길을 거쳐 세련된 업스타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의 소박한 도예가가 아니었다.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신비로운 신진 아티스트 해연 하이유안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6년 전 그 끔찍했던 밤으로 돌아갔다.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 남은 평생을 나와 함께 해주시오. 태아는 작전 지휘 본부가 된 서재에서 그녀의 목걸이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가 알던 서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혹적이고 위험한 매력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의 왕국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태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약에 취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한 상처를 남기고 떠났는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갤러리 안에서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VVIP들 사이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깊이 있는 예술적 식견에 컬렉터들은 감탄했고 갤러리 관장은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관장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무심코 흘린 정보를 놓치지 않았다. 비밀 장부는 2층의 관장실 안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네, 1년 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지난 6년간 감히 나를 속이고 내 아들을 숨겨왔어. 대체 왜? 하연요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도예 공방이 되었다. 한서연은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가로 우뚝 섰다. 시작하지. 강태하는 주말마다 아들 은우의 손을 잡고 그녀의 공방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제국의 군주가 아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들과 함께 웃고 사랑하는 아내의 곁을 지키는 평범하고 행복한 한 명의 남자였다. 그는 괴물이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 수많은 오해와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낸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운 불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도자기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바로 그 틈을 타 서연은 유령처럼 2층의 관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동선을 따라 어둠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관장실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금고를 여는 데는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금고 안에 있던 장부를 초소형 카메라로 빠르게 촬영했다.